자, 오늘은 집합에서 집합의 연산까지 아주 간단한 개념은 쉽게 설명하고요. 조금 심화 개념 설명 쪽으로 넘어가서 설명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물론 그냥 간단한 기호 같은 거는 그냥 이런 게 있었지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집합에서 집합하고 원소의 관계에 대한 기호 하나 배우죠? 뭐 이런 거였어요. 스몰 a가 자, 이게 집합 A의 원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거 거꾸로 쓰는 거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죠. 그쵸? 원소이다 기호는 이 방향으로밖에 쓰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A가 이렇게 써 있는 거, 스몰 a가 대문자 A에 이렇게 짝대기 거져 있는 거. 자, 이건 원소가 아니다 라고 읽었죠? 그쵸? 자, 근데 이 원소이다 라는 거의 개념은 우리가 집합의 표현 방법 중에 세 가지를 배우는데 하나가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이었지. 그 중에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표기되어 있을 때 만약에 이런 거 있다고 쳐볼게요. 공집합 1, 2, 집합 1, 2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이런 집합이 있다고 할 때 원소나열법에서 집합의 구분은 어떤 거를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나요? 네, 콤마를 기준으로 구분하죠. 콤마. 요 콤마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A라는 집합 안에는 원소가 누가 있는 거예요? 공집합이라는 원소와 1이라는 원소와 2라는 원소와 집합 1, 2라는 원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 원소이냐 아니냐 그리고 부분집합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원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당연히 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원소에 대한 구분이 엄청 중요했습니다. 물론 집합의 표현 방법을 다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어도 그 조건에 만족하는 원소들을 따로 뽑아내서 원소나열법을 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였죠.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기호가 이런 거였죠. 뭐 부분집합 기호였죠. 부분집합은 이런 거였죠. 자, 왼쪽에도 집합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도 집합을 썼을 때, 자, 이런 기호로 쓴다면 이거는 집합 X가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기호였죠. 그쵸? 부분집합의 의미가 뭐였어요? 이 X라는 집합에 속한 모든 원소가 A 집합에 속해 있을 때 X를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했죠. 즉 그것도 집합이어야 되지만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판단했을 때 그 원소들이 A에 들어가 있었어야 됐죠. 그게 부분집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위에 A라는 집합 하나 설정해 놨는데 이 A라는 집합 가지고 질문을 하나 해보자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근데 공집합은 A라는 집합에 지금 기호 봐봐. 지금 쓴 거 봐봐.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봤죠. 그쵸? 자, 무조건 부분집합이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었습니다. 당연히 A라는 집합도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었어요. 그쵸?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꿔 써보는 거야. 공집합이 A라는 집합의 원소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원소냐? 이렇게. 자, 근데 아까 전에 이 A라는 집합에는 원소 중에 누가 있었어? 공집합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집합에서는 콤마로서 원소나열법 콤마로서 원소를 구분하니까 여기서 원소만 읽을 수 있다면 이 기호에 대한 해석이 당연히 되는 건데 잘 보셔요. 두 번째로 어떤 애들 해볼 거냐면 이런 기호 써보자. 집합 표시하고 공집합 때리고 집합 닫고요.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봐. 부분집합 기호잖아요.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A 집합의 원소라면 부분집합이다죠. 확인해봐요. 원소 중에 있잖아. 그러면 부분집합이 맞다 이거야. 그래서 부분집합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는 일반적으로 집합 기호를 확인하고요. 그 안에 써져 있는 원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원소를 하나씩 보는 거야. 근데 여기 뭐 이렇게 써 있다고 쳐보자. 1, 2, 집합 1, 2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를 다 보는 거야. A의 부분집합이냐 이렇게 봤을 때
1 있잖아, 여기. 2도 있잖아, 원소만 확인했을 때.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자체도 이 집합 안에 원소로 있잖아. 그러면 부분 집합이다 라고 말하고 끝내면 된다고요. 됐어요? 잠깐 기억 떠올려 봤고요. 이 부분 집합에서 나오는 관계 중에 이런 관계가 있었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기호. A가 B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상에 나타내면 A가 이렇게 쬐깐하게 있고요. B가 이렇게 크게 감싸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 물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네요. 전체 집합. 이렇게. 자, 이런 관계를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말해도 되고,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이렇게 나타내줘도 A가 B에 쏙 들어가 있다 라는 개념인데, 얘와 같은 말을 되게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었다고 했어. 만약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첫 번째, A하고 B를 교집합했는데, 자, 이런 모양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요? A가 나와야 되죠. 그쵸? A 겹이가 A다 라는 얘기는 합집합이나 교집합해서 앞과 뒤에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는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고, 교집합 같은 경우는 작은 놈이 나온다 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얘를 이 모양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뭐 합집합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거였죠. A 합집합 B는 누구다? 당연히 큰 놈인 B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뭐 세 번째, A라는 애에서 B를 차집합해버렸어요. A를 색칠해놓고 B를 지워버렸죠? 누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겠죠. 공집합? 됐어요? 자, 네 번째, 차집합은 뭐로 고칠 수 있었어요? 당연히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돌릴 수 있었죠. 차집합은 연산을 끌고 다니기 불편했어요.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 따위가 성립하지 않아서. 그래서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으로 고칠 수 있었어서 얘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돌리고 공집합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었다. 됐어요? 물론 이거 외에도 표현들은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여기서 더 끌고 가보자면, 자,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나한테 뭘 알려준 거냐면 양쪽 다 여집합을 씌운 거예요. 너 A의 여집합 들어가고 B의 여집합 들어가면 얘와 같은 관계는 A의 바깥쪽과 B의 바깥쪽은 누가 더 넓어? 라는 관계겠죠. 그럼 당연히 A의 여집합 쪽이 넓은 게 당연히 눈에 보일 거잖아요. 그렇죠? A의 여집합 쪽이 더 크다는 얘기는 양쪽 다 여집합을 취하면 포함관계가 반대로 바뀌네 라고 바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쪽에서 연산을 끌고 왔던 것처럼 자, 이렇게 바꿔놨을 때도 얘도 연산을 끌고 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걸 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얘 포함관계 나오니까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당연히 교집합하면 누가 나올까? 그럼 작은 놈인 B의 여집합이 나올 거잖아요. 이해가요? 그쵸? 근데 이 말은 이 말과 같은 말이고 이 말은 다시 이 말과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이 중 어떤 게 나와도 그림은 다 이 그림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겠죠. 저 두 번째도 생각해보세요. 얘 당연히 합집합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당연히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A 여집합. 얘가 큰 놈이니까 더 포함관계상에서. 세 번째 차집합해볼까요? 뭐에서 차집합해야 되면 작은 놈인 B의 여집합에서 차집합한 거예요. A 여집합. 큰 놈을 지워버렸으니까 당연히 남지 않겠죠. 됐어요? 네 번째, 차집합을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돌려버리면 B 여집합, 교집합 A가 되겠죠? 걔가 공집합,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됐어요? 근데, 자, 마지막 하나 추가시킬게요. 보셔요. 요런 것들은 다 잘 이해하는데, 요런 걸 잘 못 봐요. 요런 거. A 여집합, 합집합, B는 누구일까? 이런 거야. 전체 집합입니다. 이거예요. 봐봐. A의 바깥쪽과 B를 색칠해버리면 색칠 안 된 부분이 없죠. 다 색칠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 자, 이 A와 B의 관계가 저 모양인 게 사실 잘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르는데 얘 관찰은 어떤 관찰이냐면 이 4번 보이나요? 4번? 4번? A와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공집합이었죠. 그쵸? 근데
얘를 양변을 뭐 씌우냐면 양변을 여집합 씌워버린 거예요. 즉, 얘 전체 여집합 땡겨서 드모르간 쓰고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그래서 이 4번을 전체 여집합 땡긴 게 얘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해도 당연히 이 모양이라는 게 떠오를 수 있어야 심화 문제에서 관계에 대한 해석이 조금 더 편해지겠다라는 얘기예요. 이쪽 부분이 왜 중요하냐? 즉 얘는 부분집합 관계인 포함관계를 나타내는데 포함관계는 직접적으로 명제 참거짓을 판단할 때, 즉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면 명제 참거짓이 판단하기가 아주 쉽죠. 네, 그거에 따른 조건이 이런 쪽으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부분집합 관계의 부분집합이다의 표현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당연히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교환법칙 써서 바꿔놔도 다 성립하는 거예요. 기타 등등입니다. 됐어요? 자, 이런 관계들이 성립하겠다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사실 봐봐요. 여기 2번 보이죠? 2번. 2번하고 여기 1번 관계 보세요. 얘 여집합 땡긴 게 1번입니다. 1번 보이죠? 얘 2번 보이죠? 1번 여집합 땡긴 게 2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표현이다라는 게 한눈에 들어오시는 게 되게 중요한 관계인 거예요. 됐죠? 이제 뭐 해볼까요? 이제, 세 번째로는 부분집합 개수 쪽 한번 해볼까요? 부분집합 개수. 자, 부분집합 개수 따질 때,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1, 2, 3, 4, 5. 자, 얘 그냥 부분집합은 몇 개예요? 2의 5제곱개죠. 왜 그렇다고 설명했어요? 결국에는 얘 각각의 원소인 1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2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3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4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5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여서 부분집합은 경우의 수처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첫 번째 설명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얘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라고 질문한다면 2의 5제곱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 5번 곱한 거니까 그거였다. 자, 진부분집합이 뭐였죠?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이랑 똑같이 생긴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들을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5x, 5x 있는 것 중에 누가 있으니까 자기랑 똑같이 생긴 5인 1, 2, 3, 4, 5가 다 있는 그 부분집합이 자기랑 똑같으니까 몇 개만큼 없애줘야 됐어요? 한 개만큼 없애줘야 됐죠. 그거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특정 원소를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 한다면 너 포함해? 그럼 x를 지우고 이응만 있는 거라 경우의 수를 하나처럼 생각하면 됐었죠. 그런 건 너무 쉬웠고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이라서 더 설명하지 않고요. 자, 너희가 제일 문제에서 실전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되는 유형 또는 잘 못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A의 부분집합 중에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원소로 갖고 싶어요. 짝수. 그럼 여기서 짝수가 누가 있냐면 2하고 4가 있었지. 2하고 4. 그쵸? 그럼 2만 가져도 되고요. 4만 가져도 되고 둘 다 가져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야. 이 개념은? 뭐만 아니면 돼? 모두 홀수로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있겠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부분집합인 몇 개에서 2의 5제곱개에서 빼죠. 누구를 빼요? 적어도 하나의 짝수였으니까 모두 홀수로만 이루어진 거죠. 모두 홀수로만 이루어지려면 1, 3, 5로만 이루어져야 되니까 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개 만들어졌겠다. 그쵸? 그럼 몇에서? 32에서 8개 빼는 거니까 24개가 만들어지겠다.
자,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바꿨어요. 진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할까요? 자, 저고단의 짝수를 갖는 부분집합은 24개였어요. 진부분집합은 누구만 아니면 돼요?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것만 아니면 되죠? 그럼 저고단의 짝수를 갖는 부분집합 안에는 지랑 똑같은 게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있겠죠. 저고단의 짝수를 가져. 그건 둘 다 같고요. 나머지도 다 갖는 거. 짝수 다 갖고 홀수도 다 갖는 부분집합 이 안에 혀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4에서 몇 개를 뺀 게, 한 개를 뺀 게 진부분초의 개수다. 지금 마이너스 1을 빼는지 안 빼는지 판단은 그래서 내가 센 그것에 자기 자신이랑 진짜 실제로 똑같은 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판단. 뭐 공식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센 것 중에는 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 라고 봐서 걔에 대한 해석을 한다가 이런 내용이었겠죠. 그쵸? 됐어요?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이런 애 말고 이제 특이한 부분집합들이 좀 있었어. 물론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을 하긴 해야 되겠죠. 뭐 이런 부분집합의 개수, 똑같은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뭐라고 말해야 되냐. 둘도 짝지어 다녔던 문제 기억해요? 둘도 짝지어 다녔던 문제. 만약 이런 거예요. 4번 유형. X가 A의 원소이면 이런 거 있죠? 원소이면 6-X도 A의 원소가 돼야 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의 개수는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보자. 됐죠? 근데 얘는 전제를 줘야 되겠네요. 자연수 조건. 이 집합은 자연수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A라는 집합에 X가 원소면 6-X도 원소여야 된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런 거죠. 만약 이 집합에 1이 원소라고 해봐. 1이 원소야. 1이 원소면 6-1은 얼마도 원소여야 되는 거야? 5도 원소여야 되는 거야. 1이 원소면 5가 원소여야 되는 거야. 또는 여기다 5 넣어봐요. 5가 원소이면 1이 원소여야 되는 거죠. 그쵸? 이 명제를 만족하는 집합 A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1과 5는 함께 해야 되는 거야. 함께. 그쵸? 1이 원소면 5가 원소여야 되고 5가 원소면 1이 원소여야 되고 같이 다닌다는 개념이었고요. 자, 만약 2가 원소면 누가 원소일까요? 2 넣어보면 되죠? 4가 같이 원소겠네요. 2와 4는 함께 다니는 아이고요. 자, 3은 어떤 아이겠어요? 혼자 다니는 애일 수 있죠? 3은 원소이면 6 빼기 3도 3이니까.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A라는 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은 얘가 각각의 한 개의 원소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2의 세제곱개만큼 8개만큼 만들 수가 있겠구나 인데 만약에 문제에 이런 조건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원소가 있기도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뭘 빼게 되겠어요? 문제. A는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주어져 있으면 1을 빼는 거고요. 그런 멘트가 없다면 공집합도 포함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러면 얘네들 시리즈들이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대표적인 거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X가 A의 원소이면 나눈 것도 원소이다 시리즈도 있죠. 뭐 8, 뭐 이런 거 나누는 거. A 원소이다. 이렇게. 그럼 만약 얘는 누구랑 같이 다니게 돼 있어요? 1은 8이랑 같이 다닐 거고요. 2는 4랑 같이 다닐 거죠. 그쵸? 그리고는 없네요. 얘는 2개짜리니까 2의 4제곱개가 되겠죠. 8의 약수에는 1, 2, 4, 8이 있으니까 자연수여야 되니까 이런 애들이 원소일 수 있고 그럼 그거를 만족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개 4개겠고요. 그때 공집합이 아니다 멘트가 있으면 하나가 없어지게 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됐어요? 자, 이제 5번째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한번 가봅시다.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싶냐면 5번째로 서로소
자, 서로소라는 개념을 설명할 건데 집합에서 서로소가 뭐였어요? 두 집합이 공집합인 두 집합의 관계였죠.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 보면 전체 집합이 있고요. 그 안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겠죠. 자, 즉 서로소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져 있고 A랑 B를 교집합하면 공집합인 관계라고 내려져 있잖아요. 자, 당연히 말로 A와 B는 서로소야 라고 주어지면 그럼 A 교집합 B는 공집합인 관계겠네 라는 거 누구나 다 떠올릴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서로소 관계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간단해. 겹치는 게 없는 두 집합의 관계인데 이렇게 서로소다라고 주어지거나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누구나 서로소인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다른 표현이 있죠. 자, A에서 B를 차집합했는데 그대로 A가 남았어요. A를 색칠해 놓고 B를 열심히 지웠는데 지워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도 뭐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서로소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또는 당연히 B차야 A도 당연히 B가 그대로 남는다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다? 서로소라고 말할 수 있겠다죠. 그쵸? 그런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변형이 가능해요?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돌린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B교 A 여가 그대로 B다. 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고요. 뭐 다른 표현으로는 포함관계상으로 이렇게 말해도 돼요. A라는 애가 부분집합이에요. 원래 A는 B의 부분집합이거나 그런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진 않잖아요. 근데 A가 꼭 들어가 있는 애가 누구냐면 B가 B를 제외한 나머지 안에는 속 들어가 있는 거야. B 바깥쪽에는 A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다면 B라는 애는 다시 누구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 내용을 다시 말해보면 봐봐. 내가 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뭘 의미하냐면 그래서 A와 B의 여집합을 교집합했는데 A가 나왔다라는 얘기지. A가 나왔다는 말은 A가 작은 놈이라는 거야. 포함관계상. 그래서 당연히 얘가 성립하는 거야. A가 B 여보다 작은 놈이네. 그쵸? 자, 얘 교집합했는데 B가 나왔다는 얘기는 B가 작은 놈이잖아. 얘에 비해서는. 요 내용을 요렇게도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당연한 거야, 이게. 이렇게, 이런 애들. 이런 것들 다 뭐라고 말하냐면 동치 표현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동치. 이런 관계와 이런 표현들은 다 같은 이치를 나타내. 라는 얘기라고 했죠. 자, 뭐 다른 표현으로 보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를 굳이 뭐 이렇게 표현해주면 A 교집합 B의 N이 뭐예요? 원소의 개수였죠. 그게 몇이다? 0이다. 이것도 다 같은 표현이겠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얘가 서로소이구나 라는 것을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또는 얘가 서로소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 정도는 한눈에 알 수 있어야 이쪽 풀이가 조금 쉬워져요. 또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보통 이런 거는 되게 잘 그려요. 지금 봐봐. 요 관계 보이지? 요 관계. 요 관계가 보이면 내가 이렇게 그리라고 얘기는 했는데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봐봐. 자, 이게 같은 이치를 나타내는 표현인 건 맞지만 일반적으로 이 밑에 요 밑에 있는 요 밑에 있는 표현들은 사실 이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사실 잘 그리지 않아요. 뭔 얘기냐면 이 3번 같은 경우가 문제의 조건으로 주어진다면 굳이 이런 관계를 그리기보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그립니다. 단순하게 A라는 집합이 누구 안에 쏙 들어가 있네? B의 여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네. 이기 때문에 B의 여집합이라는 집합을 그려버리는 거야. A를 감싸고 있는 B 여집합이라는 집합. 그 다음에 다시 얘 전체를 감싸고 있는 전체 집합을 표현해버려서 집합을 심플하게 나타낸다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관찰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너무 다른 그림 아니에요? 아니요. 완전히 똑같은 그림이고요. 자, 이 부분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되는 거야? 그냥 B라는 부분이 되는 거야.
결국에 B와 A는 겹치고 있지 않다라는 개념이죠.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의미상으로 얘와 얘가 완벽하게 동일한 그림이지만 일반적으로 요 밑에 포함관계가 나타내지는 표현이 있으면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그린다야. 됐어? 해석할 때? 됐죠? 이게 포함관계를 이용한 그래프 그리기였는데 보통 어려운 문제에서 영역 나누기 이용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봐봐. 요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우리가 A라는 공간을 1번 영역, 순수한 A요. 순수한 B라는 영역을 2번 영역, A도 아니고 B도 아닌 순수한 요 바깥 부분을 3번 영역이라고 한다면 자, 지금 이 문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좀 어려운 심화 문제입니다. 좀 어려운 심화 문제예요.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전체 집합에 원소가 있는 거야. 전체 집합 원소 뭐 줄까요? 1, 2, 3, 4, 5 줄게요. 자, 전체 집합은 1, 2, 3, 4, 5라는 원소를 갖고 있고요. 자, A와 B가 교집합했더니 공집합이 나오는 관계를 만족해요. 됐어요? 두 개는 서로소 관계라는 의미예요. 자, 이거를 만족하게 될 수 있는 순서상 A집합과 B집합의 순서상은 총 몇 개가 나올 수 있느냐. 즉, A, B의 순서상은 몇 개? 이렇게 질문이야, 이거. 왜 질문이고요? 이거 지금 빨리 생각해 보세요. 잘.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아도 답은 원래 나옵니다. 근데 한번 지금 빨리 생각해 봐서 혹시 답을 알게 된 사람은 얘기해 보세요. 구글 밑에다 말하면 돼요? 알게 된 사람? 거듭제곱으로 표현돼요? 거듭제곱. 뭐 계산 끝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뭐의 몇 제곱 이런 식으로 말해도 돼요. 두 개의 집합은 겹치지 않고요. A와 B 집합을 적절하게 원소 나눠줘서 할 수 있는 이 순서상의 개수는 도대체 몇 개냐인 거예요. 몇 개일까요? 자, 우선 아직 답이 안 나오네요. 자, 생각해보면 얘 몇 개겠어요? 3의 5제곱개? 입니다. 3의 5제곱개? 3의 5제곱이 얼마죠? 3의 4제곱이 81. 에다 3 곱하면 8, 3, 24, 243이요? 답이 돼요. 왜 그럴까? 인 거예요. 왜 그럴까? 심한 문제긴 한데, 얘가 부분집합 관계를 가질 때도, 그거를 만족하는 집합개수 쪼개기 쪽에서 영역을 나누는 풀이로서 푸는 경우의 수 문제로 바뀌는 문제예요. 지금 설명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유형이나 너무 쉬운 걸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보셔요. 자, 그럼 결국에는 이 전체 집합 안에는 1, 2, 3, 4, 5라는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한 명씩 생각해 보는 거야. 1번, 1 있지, 원소 1? 원소 1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 1번 영역에 있을 수도 있죠. 2번 영역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3번 영역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1번이 위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3가지죠. 그렇죠? 순차적으로 2번한테도 묻는 거죠. 넌 어디 있었니? 그러면 1번에 있을 수도 있고요. 2번에 있을 수도 있고요. 3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3가지죠. 3번도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 5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각각이 가질 수 있는 위치라는 관계가 다 3가지씩의 위치를 가질 수 있죠. 그것을 배분할 수 있는 개수만큼 순서상 A, B가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3의 5제곱인 243개의 순서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우의 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영역을 나누는 풀이 중에 좀 어려운 문제 유형입니다. 이게. 됐어요? 됐죠? 됐죠? 이제 또 어느 쪽으로 가볼 거냐면 이제
또 이쪽에 설명하고 싶은 문제가 뭐가 있을까나? 서로소. 6번. 자, 이제 뭐 해볼 거냐면, 니네 약수 총합 구하는 거,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내가 아마 설명을 해왔을 거야. 약수의 개수. 이거 누구나 다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있냐? 총합. 약수의 총합. 이것도 웬만하면 다들 구해요. 마지막. 약수의 곱. 약수 다 곱해 놓은 거. 곱. 자, 내가 일반적인 개념 설명에서는 어디까지 하냐면 여기까지 합니다. 총합까지요. 보통 안 하는 설명이 총곱이에요. 곱. 곱은 어떻게 구할 건가? 이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약수의 개수 구하기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많이 해요. 뭐 지수 더하기를 곱한다 라는 개념으로서 보통 약수들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수가 있다고 해볼까요? 뭐 아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뭐 이거 할까요? 뭐 너무 커지면 귀찮으니까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약수의 개수 구하자 이거야. 물론 이 수는 얼마를 의미해? 12라는 수를 의미하죠. 근데 약수의 개수 구할 때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런 거를 해요. 자, 얘는 2의 제곱의 양의 약수에는 뭐가 있죠? 1과 2와 2의 1제곱이죠. 2의 2제곱이 있고요. 자, 3의 1제곱의 약수에는 1과 3의 1제곱이 있잖아. 그래서 얘를 격자로 만들어서 곱하죠, 이렇게. 그때 이 칸에는 1 곱하기 1이 써져 있고요. 1 곱하기 2의 1제곱이 써 있고 1 곱하기 2의 제곱이 써 있고요. 얘는 뭐냐? 3의 1제곱 곱하기 1, 3의 1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3의 1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이런 형태로 써져 있는 거잖아. 이 안에 있는 게 모든 약수죠. 그럼 약수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여기가 몇 칸이고요? 여기 몇 칸이에요, 여기? 여기 3칸이죠, 3칸. 여기는 몇 칸이에요? 2칸이죠. 이 3칸이라는 거의 의미가 지수에다 얼마 더한 거 개수만큼 1 더한 개수만큼 칸이 만들어지고, 자, 이게 2칸이라는 개념이 지수에다가 1 더한 개수만큼 칸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격자를 곱하고 나면 여기가 3 곱하기 2인 6개의 양의 약수들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개념이었죠. 두 번째, 약수의 총합이었어요.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합이라는 개념에서는 이 가로 안에 있는 얘네들이 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 다 더해야 되죠. 그쵸? 얘를 어떻게 더할 거냐에서 보면 2의 제곱, 3의 1제곱의 약수들을 다 더해서, 각각의 약수들을 다 더해서 곱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게 되죠. 이렇게 분배 법칙. 이렇게 노란색 분배한 위치가 얘네들을 다 더한 위치이고요. 자, 밑쪽에 있는 파란색을 분배한 거, 이렇게 분배한 위치가 이 파란색 칸을 다 더한 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각각의 소인수분 했을 때 약수의 총합 곱하기 약수의 총합이 그걸 곱한 것이 약수의 총합이 된다. 각각의 소인수분에 된 약수들의 총합끼리의 곱이 약수의 총합이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파트고요. 세 번째, 그래서 곱은 어떻게 구할 건데? 얘네들 다 곱해보란 얘기예요. 싸그리 다 곱해봐라. 뭐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됐죠? 얘 어떻게 구할까? 이건데, 뭐 아이디어 상으로는 봐봐. 여기 있는 거 진짜 다 곱해도 돼요. 만약 예를 들어 2의 제곱이라는 애가 2번 나오죠. 2의 1제곱도 2번 나오고, 뭐 1도 2번 나오고요. 3의 1제곱 3번 나오죠. 그렇게 다 일일이 곱해도 돼요. 몇 개씩 나오냐 해서 곱해도 되는데, 다른 아이디어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10이라는 숫자의 가장 작은 약수는 1입니다. 그렇죠? 자, 이 10이라는 숫자의 가장 큰 약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에요. 그쵸? 자, 그럼 1이라는 약수 말고 그 다음으로 작은 약수는 누구냐면 2고요. 가운데 막 있겠죠? 자, 얘 말고 그 다음 제일 큰 거에서 바로 다음 거의 약수는 뭐 되냐면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라는 수가 그 다음 약수예요. 그쵸? 자, 어떤 아이디어냐면 봐봐. 가장 작은 약수와 가장 큰 약수를 곱해보세요. 얼마예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죠. 두 번째 약수하고 가장 큰 거에서 두 번째 작은 약수 있죠? 얘네들 곱해보세요. 얼마예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죠. 그렇게 제일 큰 거와 제일 작은 것, 그 다음 것들이 세트로 곱해지면 자기 자신과 같은 값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럼 얘는 다 곱해봐. 2의 제곱에 3의 1제곱이라는 수였는데 자, 약수의 개수가 총 몇 개 나왔죠? 6개 나왔죠. 그럼 맨 앞과 뒤, 그 다음 거 총 몇 쌍이 만들어질까요? 3쌍이 만들어지겠죠? 한 쌍, 두 쌍, 세 쌍, 6개니까 절반만큼인.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약수의 개수를 2로 나눈 세제곱만큼이 전체 약수들을 다 곱한 값의 식이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 가요? 됐죠? 자, 이건 좀 생각해 보시고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뭐 설명할까요? 집합의 연산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집합의 연산 쪽으로. 7번. 집합의 연산 쪽 설명 좀 하러 갑시다. 칠 번. 자, 집합의 연산에 뭐가 있었냐면 그냥 연산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뭐가 있었어요?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뭐 이런 거 있었죠? 여집합 이런 거 있었죠? 그거에 뭐 법칙을 하면 드모란의 법칙, 뭐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뭐 교환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뭐 차집합, 교집합, 합집합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할 생각은 없고요. 딱 연산 법칙들 쪽에 연산하는 거 어떻게 연산했었는지 잠깐 확인하면서 넘어가 볼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네, 교환 법칙이 뭐였어요? 위치를 바꿔도 성립한다고 교환 법칙이었죠. 그렇죠? 근데 교환 법칙은 차집합에 대해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차집합은 보통 뭐로 고친 다음에 했어요? 차집합이 있으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돌려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연산 법칙을 쓸 수가 있었죠. 근데 우리 대표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결합 법칙이라는 거하고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분배 법칙. 뭐 크게 보면 드모르간도 있었죠. 결합 법칙하고 분배 법칙은 어느 때 사용되는지 어떻게 구분해요? 결합 법칙은 연산자가 어떨 때? 연산자가 같을 때 썼고요. 분배 법칙 같은 건 연산자가 다를 때, 반대일 때 많이 썼었죠. 드모르간 법칙은 전체 여집합이 걸려 있거나 여집합을 밖으로 뽑거나 여집합을 안으로 넣는 법칙이었습니다. 결합 법칙 생각해보면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A, 여집합, 교집합 하나 줄까요? 교집합, B, 교집합, A,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이런 게 있다. 됐죠?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 연산자 교집합이고요. 여기 연산자 뭐예요? 똑같이 교집합이죠. 그쵸? 교집합의 같은 경우는 무슨 짓을 할 수 있었어요? 결합 법칙, 연산 순서를 바꿔도 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근데 요 안에 있는 비교 A라는 애가 있죠. 걔도 무슨 짓을 할 수 있나요? A 겹 B로 바꿔 써도 되죠? 못 써서. 교환 법칙 써서. 됐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뭐 해도 돼요? 결합법칙. 앞쪽 것끼리 가로 묶어줘도 되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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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와 A를 제외한 나머지에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쵸? A와 A가 아닌 것에 겹치는 것 당연히 없죠. 얘가 무슨 집합이 되고? 공집합이 되고요. 교집합 B죠. 공집합과 B의 교집합은 당연히 작은 놈인 공집합이 나오게 되겠다. 이런 게 결합법칙 때 썼던 것들이고요. 분배법칙은 언제 썼어요? A 여집합, 여기 합집합 줄게요. B 교집합, A 뭐 이렇게 줘봅시다. 연산자가 어떨 때? 다를 때 썼습니다. 연산자가 다를 때 이런 식으로 분배해주는 관계였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따라왔죠. A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가운데 연산자 따라오고요. A 여집합, 합집합 A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A와 A를 제외한 나머지의 합집합은 당연히 전체 집합일 거고요. 전체 집합과 이 아이를 교집합했으니까 작은 놈이 누가 나오겠어요? 앞에 게 나오겠죠. 그래서 A 여집합, 합집합 B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됐죠? 뭐 드모로한 법칙은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였어서 A 뭐 여집합,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있다면 이 연산자가 이렇게 뿌려지는 느낌인데 어떻게 뿌렸어요? 연산자를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뿌렸었죠. 이렇게. 연산 법칙들이었어요. 뭐 이거 외에 흡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흡수의 법칙. 흡수의 법칙은 그런 용어는 없어요. 근데 니네 상식적으로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야. A가 B의 부분집합 관계일 때 A 교집합 B는 뭐가 됐어요? 당연히 A가 됐었잖아요. 앞쪽에서 봤던 거. 이건 같은 말이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흡수의 법칙이에요. 얘네들이 연산돼서 하나로 흡수돼 버렸잖아요. 이렇게 슉 이렇게. 그런 흡수의 법칙이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뭐 이런 것도 이제 공집합이랑 뭐 할까? A 집합, 합집합은 당연히 A 되겠죠. A가 더 큰 놈이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걸 포괄적으로 흡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연산 중에서 요 뒤쪽에 연산이 있고 앞쪽에 있을 때 얘 부분집합 얘도 통째로 흡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딱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흡수의 법칙을 써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직관적으로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는 게 눈에 보인다면 굳이 연산하지 말고 흡수시켜버려 라는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뭘 설명해 볼까요? 7, 8이 뭐가 있을까나? 원소의 개수 쪽 설명 좀 해볼까요? 8, 원소의 개수. 자, 원소의 개수에는 단순하게 뭐 요 정도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이 몇 개 있었지만 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NA 합집합 B 어떻게 구해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 교 B 뭐 이렇게 구했었죠. 뭐 당연히 이렇게 구하는 거였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문제 주어지면 그대로 딸랑딸랑 답 구하면 됐었는데 요 문제 중에 이런 거가 가장 대표적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NA의 원소의 개수 주어져요. 뭐 17이라고 해보겠습니다. NB 원소의 개수 주어져요. 10이라고 해볼게요. 10.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 주어져요. 예, 27이니까 20이라고 줘볼게요. 20. 요거일 때 질문이에요. N, A 합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뭐 이런 개념이에요. 보세요. 자, 내가 얘의 최대와 최소가 구하고 싶다는 얘기죠. NA와 NB는 개수가 문제에 주어졌어요. 17개하고 10개라고. 그럼 이건 27개겠죠. 그때 고정된 거에서 누군가를 뺄 건데 이 누군가를 뺀 게 당연히 27에서 누군가를 뺀 게 최대가 되려면 최소를 뺐어야 되고요. 뺀 게 최소가 되려면 여기서 제일 큰 값을 뺐어야 되겠죠. 그럼 봐봐. 얘가 최소일 때는 언젠가를 잘 생각해봐. A랑 B랑 겹치는 부분을 생각했는데 제일 작을 때는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럼 여기가 17개고 여기가 10개인데 두 개를 더하면 27개죠.
전체 집합은 20개밖에 없는데 그럼 최소한 몇 개는 겹쳐야 전체 집합 안에 A 집합과 B 집합이 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7개는 최소한 겹쳤어야 되는 거죠. 그쵸? 됐어요? 그럼 A와 B에 겹치는 게 제일 크고 싶어. 제일 많고 싶어. 얘는 17개고 여기 10개야. 그럼 B가 A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10개가 겹치겠죠. 10개가 최대한 겹칠 수 있는 개수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20. 왜? 전체 집합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전체 집합 20개밖에 없는데. 오케이? 최소값은 17개겠네요. 이렇게. 최대일 때가 10이니까. 됐어요? 최대 최소. 오케이. 17. 오케이. 됐죠. 그런 거예요. 단순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이 3개짜리 있었죠. 3개짜리. 3개짜리가 이거였어요. N, A합, B합, C. 요거고요. 자, 얘는 공식이 뭐 있었죠? 각각의 합에 NA, NB, NC에 스마일을 빼버렸죠. A교 B, 스마일, B교 C, C교 A. 마지막에 누구 더했나요? 모두의 교집합 A교 B교 C. 자, 이게 공식이었죠. 자, 이 공식을 외우는 건 당연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요. 얘 일반적인 문제풀이를 공식에다 그냥 다 때려 넣어서 하면 답은 나올 건데 그런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3개짜리일 때 이 각각의 파트를 내가 넘버링 하자고 했죠?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 5번 영역, 6번 영역, 7번 영역이라고 두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방정식으로 쫙 나타내고 나면 걔네들이 뭐가 돼서 연립돼서 내한테 물어보는 그 값이 딱 나오거나 딱 각각의 값은 못 구하더라도 뭐 4번과 5번의 6번의 합은 구할 수 있다든지 7번은 구할 수 있다든지 그런 형태로 문제가 흘러가죠. 영역을 나누는 풀이가 그래도 제일 어려운 문제 쪽에서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었어요. 그쵸? 오케이? 요런 거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소단원으로 있었던 개념인데 소단원처럼 있었던 개념인데 최근에는 없어져서 문제화된 문제들은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쪽 부분 조금 어려운 개념을 좀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개념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대칭차집합 설명하려고 그래요. 대칭차집합. 몇 번이었지? 몇 번까지 썼는지 까먹었어. 몰라. 8번? 9번? 모르겠다. 자, 8번 합시다. 대칭차집합. 됐죠? 대칭차집합. 대칭차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이런 멘트로 많이 주어져요. A랑 뭐 동그라미 연산 B를 하는데 A 동그라미 B라는 연산이 써 있으면 다음과 같은 연산이다라고 주어지는 게 많아요.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 대칭차집합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런 의미예요. 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모양을 그려봤을 때 자, 이 부분을 의미하죠. A 차집합 B, 순수한 A B 차집합 A, 순수한 B 그쵸? 앞에 거와 뒤에 거를 색칠해 봤을 때 한 번만 색칠된 부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얘를 식을 좀 변형해 쓰자면 자, 뭐 이거를 여기를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돌린 다음에 연산하는 애도 있고요. 얘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바꿨어도 상관없습니다. A와 B를 합쳐놓은 곳에서
A와 B의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는 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쵸? 같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연산 변형하면 밑에 것도 나와요. 네, 그 변형한 식을 보여주진 않을 건데,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당연한 거야, 이걸. 자, 이거에 조금 심화된 문제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예요. 심화된 형태. 뭐 기본적인 문제는 직접 다 그려보면 됩니다. 연산을 끌고 다녔을 때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인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 A 동그라미 B는 A와 B의 대칭 차집합이었죠. 얘와 B 차집합 A 해볼게요. B, A, 동그라미 A, B와 A의 대칭 차집합은 같을까? 즉, 이런 대칭 차집합 연산이라는 이 동그라미 연산자에 대해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냐라는 질문이에요. 교환 법칙은 성립하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A와 B를 합쳐놓은 것에서 A와 B를 겹친 것을 제외한 것이란 거와 B와 A를 합쳐놓은 거에서 B와 A가 겹쳐놓은 것을 제외한 것. 어차피 어떨 수밖에 없어. 상식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연산을 끌고 다니면서 좌변과 우변의 같음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그냥 성립해요. 그쵸? 됐어요? 그쵸? 두 번째. 잘 보셔요. 얘는 A와 B로 써져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A 동그라미 A 이렇게. A와 A의 대칭 차집합은 도대체 뭐가 될까? 인 거거든요. 봐봐. 요식 보이죠? 자, A와 B에다 다 A를 집어넣는 거예요. A와 A의 합집합은 A죠. A와 A의 교집합도 A입니다. 그거를 차집합했어요. A 차집합 A죠? 그래서 당연히 공집합이 나와요. 받아들여져요? 당연하죠. 엄청 당연한 얘기예요. 세 번째 잘 보셔야 돼요. A와 대칭 차집합을 할 건데 공집합이랑 대칭 차집합을 할 거예요. 됐죠? 그럼 봐봐. 여기가 A고요. 자, 요식. A 합집합, 공집합, 차집합, A 교집합, 공집합. 이 식이라고요. 그럼 이 앞에는 뭐가 돼요? A가 되죠? 얘는 공집합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가 나와요? A가 나온다고. 얘가 A가 된다고. A, 이렇게. 자, A와 A의 대칭 차집합은 공집합이었고요. A와 공집합의 대칭 차집합은 A가 나왔습니다. 됐어요? 이제 잘 생각해봐요. 잘 봐. 이것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A와 A를 대칭 차집합하면 뭐가 나올까? 이런 거? 이겁니다. 잘 보셔요. 자, 그러면 얘는 잘 봐. 여기 뒤에 있는 거 가로 쳐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 A 대칭 차집합 A는 뭐가 나왔어? 공집합이 나왔지.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공집합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A와 공집합의 대칭 차집합은 뭐가 나와요? A가 나온다. 이거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봐요. A와 A가 대칭 차집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선 일반적인 연산이라고 생각하고 뒤쪽부터 연산해 준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랑 연산하면 뭐가 나오고요? 공집합이 나오고요. 자, 공집합과 A를 대칭 차집합하면 A가 나오고요. 다시 A와 A를 대칭 차집합하면 뭐가 나와요? 공집합이 나온다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대칭 차집합에서 자기랑 똑같은 애를 계속 대칭 차집합한다면 짝수번 대칭 차집합하면 공집합이 나오고요. 홀수번 대칭 차집합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요. 됐어요? 이게 되게 심한 문제에서 간혹가다 다루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 연산을 끌고 다니면서 해석하는 건데 대칭 차집합은 출현 빈도가 높기 때문에 특이점들은 조금 외워놓고 바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풀이에서 훨씬 도움돼요.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고요. 뭐 그거 외에 네 번째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지금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고 얘기했어요. 교환 법칙 성립하는데 그럼 결합 법칙도 성립할까예요. 결합 법칙도 성립할까?
결합법칙. 결합법칙. 결합법칙이라고 하면 뭐 이런 거죠.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C. 이거에 앞쪽에 가로쳐져 있는 거하고 뒤쪽으로 가서 이쪽에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C에 뒤쪽에 가로쳐져 있는 게 실제로 같을까에 대한 건데 얘는 성립합니다. 성립해요. 결합법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대칭차집합에서. 물론 얘에 대한 증명을 할 수는 있어요. 식을 끌고 다니는 증명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림에서 보여주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에서.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A하고 B하고 C라는 애가 있다 해볼게요. 잘 보셔요. 자, 이걸 좌변 쪽에 대칭차집합 연산한 결과를 표현한다고 쳐보고요. 얘를 우변에 대칭차집합을 연산한 결과라고 해볼게요. A, B, C. 이렇게. 자, 색깔 구분해 줄 테니까 잘 봐요. 자, 얘는 먼저 A와 B의 대칭차집합을 해야 되죠. 즉, A와 B의 대칭차집합은 순수한 A와 순수한 B만 색칠되어 있는 여기가 색칠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순수한 B, A와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됐어요? 자, 걔와 자, 뒤쪽에 누구를 대칭차집합하는 C를 대칭차집합하죠. 그럼 C를 이렇게 색칠한 거예요. C를 이렇게 색칠해.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대칭차집합이 뭐였어요? 앞에를 색칠해 놓고 뒤에 거를 색칠해 놨을 때 딱 한 번만 색칠된 부분, 순수한 A, 순수한 B였죠. 자, 앞에 거 노란색을 색칠해 놨고요. 뒤에 거 분홍색을 색칠해 놨습니다. 그때 걔를 대칭차집합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한 번만 색칠된 부분만 남겨야 되겠죠. 즉 이렇게 두 번 색칠된 부분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두 번 색칠됐는데 순수하지 않으니까 두 번 색칠됐으니까. 그래서 얘 결론적으로 남는 파트가 어떻게 남는 거냐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제외하고 이렇게 요 가운데는 들어가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순수한 B, 순수한 A, 순수한 C와 셋 다 겹친 부분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잠깐만요. 자, 다음 잘 봐요. 얘예요. 얘는 B, C를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건 순수한 B 노란색, 얘는 이쪽 노란색 B, C 하겠습니다. B, C 노란색, 순수한 B, 순수한 C. 이렇게 B, C를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A입니다. A, 이렇게 색칠하겠죠. 이렇게. 그럼 얘도 두 번 색칠된 데는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똑같죠, 두 개가. 그래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데, 자, 얘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봐봐. 이 개념을 어떻게 바라봐도 되냐면, A랑 대칭차집합 때 공집합 됐죠. 앞에 거 색칠하고 뒤에 거 색칠하면 그 부분이 두 번 색칠돼요. 짝수번 색칠된 애는 사라져요. 근데 홀수번 색칠된 데는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A를 A 색칠하면 A 부분이 몇 번 색칠돼 있겠어요? 3번인 홀수번이 색칠돼 있죠? 그래서 A가 산 거예요. A를 4번 칠했죠? A 부분이 온전하게 짝수번 색칠돼서 사라진 거예요. 라는 개념이야. 그럼 A와 B와 C의 대칭차집합을 하면 어떤 개념인 거예요? 봐봐. A를 색칠하고요. B를 색칠하고요. C를 색칠해요. 이렇게. 보여? 이렇게? 이제 확인해봐. 한 번 색칠됐네요. 너는요? 두 번 색칠됐죠? 노란색과 분홍색. 또 지워요. 짝수번이니까요. 그렇죠? 너도 짝수번 지워요. 너도 짝수번 지워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대칭차집합에서. 됐어요? 됐죠? 자, 대칭차집합에서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양해요. 그 중에 이렇게 몇 번 색칠되냐에 따라서
살리고 죽이고가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법칙들에 대한 이해도를 훨씬 더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기본 문제들은 아니에요. 다 심화 문제들에서 나올 만한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그냥 뭐 집합하고 집합 연산 쪽에서 조금 설명하고 싶은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설명한 거고요. 나머지는 개별 질문으로 받을 거니까 그때 질문하시거나 하시면 돼요. 됐죠?